자, 118회 이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가 겁나 제공할 수 있는 제공 정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일반적으로 1년 동안의 경영 성과를 겁나 보여주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틀렸으면은 시험 볼 생각을 하지. 자, 두 번째. 자, 2024년 1월 현재 외상매 추금 잔액은, 자, 즉 채권 잔액이 200만원인데요. 단기에 외상매출금 잔액 중에서 120만원이 대손 처리가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 대손 회계 처리는 세 가지예요. 자,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해서 대손 예상액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연도에 되면 대손 발생하고, 그 다음에 혹시 회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어쨌든 그 세 가지 분계가 있는데요. 지금은 바로 두 번째, 대손이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때 인식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기초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0만원 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다. 자, 저는 대손 발생일 때 회계 처리를 반드시 순서대로 하는데요. 첫 번째, 자, 이 채권은 더 이상 못 받아요. 선생님, 회수한다면서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가서 뭔가 사건이 생겨서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는 거고, 대손 발생 시에는 무조건 못 받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자, 120만원을 대변으로 겁나게 없앤다.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손 충당금을 요럴 때 사용하려고 대변에 만들어 놓은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걸 끌어서 차변으로 사용하는데, 자, 지금 잔액이 100만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100만원만 쓸 수 있죠. 나머지 20만원은, 자, 부족한 부분은 비용으로 겁나 떼운다. 자, 우리 외상매출금이란 거는, 자, 매출채권이죠. 그래서 그냥 대손상각비로 겁나 회계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 설명을 겁나 옳지 않은 것은? 자,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맞죠? 원래는 사온 금액으로 그대로 장부에 적혀 있는 것이 맞는데, 다만 수익가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익가를 장부가액으로 아니에요. 높은이 아니라 낮은이에요. 자, 이거를 전문용어로 저가법이라고 하는데, 왜 저가법이냐? 저 우리서가 이런 식으로 겁나 바지를 이제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자, 맞는데 8만원 들었어요. 자, 근데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자, 요게 10만원의 가치가 된 거예요. 또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아져가지고, 자, 사람들이 요런 스타일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시가가 5만원으로 겁나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다. 자, 여러분들, 이게 가격이 올랐으면 평가를 안 해요. 이거는 이제 보수주의적인 그런 회계 처리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익이 낮아지는 방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해요. 자, 대신에 겁나 3만원 떨어졌죠. 요때는 저가법이라 그래서 시가가 낮아진 경우에는 겁나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낮은 경우에만 평가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자, 원래 가격에다가 매입운임 등등등등등 취득가격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취득 부대 비용을 겁나 가산한 금액이 맞고요. 자, 재고자산 제조원가는 후행 말까지 발생한 직접 대로비, 직선 노무비, 그 다음에 관련된 변동 제조간섭비와 고정 제조간섭비, 어쨌든 제조간섭비의 체계적인 배분을 겁나게 포함을 하겠다라는 얘기다. 마지막, 성격이 상이한 서로 다른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한 방에 구입한 경우에는 총 매입원가를 공정가치 혹은 시가, 공정가의 비율에 따라서 겁나게 배분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4번도 겁나 올바른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됐고, 자, 다음은 4번 문제로 겁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한국기장치 관련된 겁나 자료이다. 자, 2024년 말에, 기말에 계산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라 그냥 감가상각비는 올해분, 자, 올해 감가상각을 얼마 할 것이냐, 그거를 물어본 것이죠. 누계액이랑은 다르죠. 자, 감가상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요거에 따라서 겁나 공식이 달라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정률법이죠. 정률법이면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준 다음에 상각률을 곱해주잖아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겁나 귀찮지만 얘는 무조건 처음에 사온 1차 년도부터 무조건 감가상각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겁나 귀찮지만 23년도부터, 자, 취득가액은 얼마냐? 자, 여기 2천만원으로 겁나 주어졌고, 요거, 자, 첫 번째 연도는 감가상각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빵이에요. 자, 곱하기 상각률 45%.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나겠죠? 아니죠, 여러분들. 요거 유의하셔야 돼요. 바로 기중취득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취득한 경우는, 자, 12개월분에, 자, 사용기간은 7월부터니까 6개월이에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450만원으로 겁나 계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2024년도 자 요거이 이제 우리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취득가액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바뀌죠. 자 우리가 전년도에 한 번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누적해도 450만원이지만 어쨌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상각률 45% 겁나 곱해주면 되겠다. 올해는 월할 상각할 필요가 없겠다.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6975000이 겁나게 나온다라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자, 정률법까지는 그래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법, 정률법. 자, 다음 중 단기묘지권에 대한 설명을 겁나 틀려서 자,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이죠. 역시 겁나게 빈출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 중에서도 단기묘지권. 자,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이 있는 겁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식이나 채권 맞고요. 자, 채권은 원가법으로 주식은 공정가액으로 겁나 기말평가한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조건 공정가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2번이 되고요. 자, 처분에 따른 처분 손익. 여러분들 마지막에 처분할 때는 옛말에 무슨 말이 있냐? 빠이빠이야. 그래서 아주 쿨하게 단기 손익 항목으로 겁나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익을 겁나게 반영하는 것이죠. 마지막 자 유동자산은 당좌랑 재고가 있는데요. 자 재고는 상품, 제품 이런 거니까 재고가 아닌 이상은 겁나 당좌자산을 분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레고. 자 다음은 6번 문제. 6번은 겁나 개념적인 문제. 자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겁나 개념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자 자산은 이걸 누가 외우고 다녀. 자 과거의 거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지배되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서 미래에 겁나 효익을 창출한다. 자 효익이란 거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 팔든지 사용하든지 간에 어쨌든 돈이 된다. 자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서 타인 자본 여기서 빌려온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주주가 출자한 것이죠. 둘로 겁나 구분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자 요게 부채는 자기 자본이에요? 아니죠. 자 부채가 타인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주주가 출자한 자본이 바로 자기 자본이 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타인으로부터 빌린 건 맞지만 요게 틀렸기 때문에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본은 기업 실질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 겁나 차감한 것이죠. 그럼 남은 잔여액 또는 순자산을 말한다는 얘기다. 예, 자본의 다른 이름은 순자산이에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기업 실질 경영 활동 관련된 재활 판매 또는 용역이 제공되에 따라 자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가 되겠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선생님 이거 무슨 얘기인지 다 물어보면 맞는데요? 네, 맞는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비용을 분기하게 되면은 차변에 겁나 비용을 분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 대변에 무엇이 올 수 있는지 자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차변에 비용을 분기하게 되면 대변에는 자산 감소 그죠? 뭐 돈 주고 비용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부채를 겁나 증가시키거나 네. 이런 붕괴가 대변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을 겁나 틀린 것은 자 신주발행비는 단기 손익으로 비용으로 겁나 처리한다? 말도 안 되죠? 자 얘는 겁나 무시예요. 무시.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는 주식의 발행가 즉 주식 발행하면서 받은 돈에서 겁나 차감하게 돼 있어요. 1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자 주식의 할증 발행 시 증가하는 자본금 주식의 액면 발행 시 증가하는 자본금 겁나 동일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왜? 여러분들 자본금의 정의가 뭐예요? 액면가액이요. 자 우리 종이 자체는 주식이 아니라 주권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권에 기재된 액면가액이거든요. 자 이거는 5,000원이면 5,000원 100원이면 100원 이렇게 인쇄돼서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증 발행하든지 뭐 할인 발행하든지 뭐 액면 발행하든지 전혀 바뀌는 게 아니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동일한 게 맞고요. 자 자본은 자본거래 즉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요 세 가지랑 자 손익거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랑 이익잉여금 이렇게 겁나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항목이 맞죠. 네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8번 문서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액을 겁나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상품, 기말상품 이런 게 나오면은 우리는 T계정을 겁나 떠올리시면 돼요. 자 기초, 기말 이런 얘기가 나오면 T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총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쌤이 보기에는 손익계산서도 겁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손익계산서는
자, 엄밀히 말하면 순매출액에서 겁나 매출원가 차감해야 되죠. 그래서 요걸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겠다는 얘기다는 얘기다. 자, 지금 우리 문서에서는 뭘 풀어라? 자, 바로 여기 있는 매출 총이익을 겁나게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다는 얘기다는 얘기다. 자, 하수들은 이거를 공식에 넣고 막 풀다가 꼬여가지고 틀리고 막 그러는데 뭐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공식 암기한다는 얘기는. 자, 제가 하는 거 한번 잘 보시죠. 일단 눈으로 따라가면서 풀 거예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 100만원. 자, 여기가 기초 자리니까 100만원 되겠고요. 자, 상품 매입액. 자, 운반비라든지 뭐 매입액들 등등등 없으면은 이거 자체가 그냥 순 매입이에요. 자, 차변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단기 상품 판매액은 500만원이다. 판매액은? 자, 여러분 매출액이죠.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만원이다. 자, 여기가 기말 상품 자리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그러면 자, 대차평균의 원리를 통해서 여기가 이제 매출원가 자리죠. 그죠? 일단 매출원가를 겁나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겠습니다. 자, 차변합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역시 대변합계도 300만원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죠. 자, 기말재고 50만원 겁나 빼주면 250만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건 바로 매출 원가.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제 동영상에 따봉과 좋아요와 따봉 같은 건데요. 어쨌든 그걸 겁나 눌러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자,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겁나 차감을 해줘야겠다라는 얘기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겁나 25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겁나 쉽고 안 틀릴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공식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정답은 2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 되고, 자, 9번부터는 이제 원가 회계 네 문제가 겁나 출제되겠는데요. 자, 다음 중 세수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겁나 옳지 않은 것은 제조원가는 제품 제조하기 위해 투입한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자, 아주 사전적인 내용이죠. 자, 아주 재미없는 내용.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와 간접 농업비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이외의 모든 제조원가를 말한다. 살짝 찝찝해요. 왜냐면은 직접 경비는 겁나 포함이 안 되기 때문인데, 자, 일단은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직접 농업비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직 조건의 급여로서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농업비를 말한다. 그래서 농업비를 굳이 얘기하면은 자, 직접 농업비랑 간접 농업비로 겁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직접 농업비는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데만 투입된 사람들, 즉 일반적인 직원들이죠. 아침 출근해서 흰 옷으로 갈아입고 막 먼지 털고 막 해서 하루 종일 주구장창 하나의 제품만 생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월급이 직접 농업이고요. 간접 농업비는 둘 이상의 제품에 관여되는 사람들, 즉 중간 관리자나 아니면은 공상장 등등등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둘 이상의 제품이 겁나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자, 그런 분들이 바로 간접 농업비가 되는 것이죠. 직접 추적할 수 있어요. 직접 농업비는 하나의 제품에서만 하기 때문에. 3번이 완전 틀렸기 때문에 2번 찝찝하지만 맞다고 치자. 그 다음에 4번 직접 농업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하여 가공과 후는 전환원가라고 한다. 맞죠?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자, 여기는 직접 재료비인데 직접 재료비는 아니고요. 요 밑에 있는 거 두 개를 겁나 합쳐가지고 가공비 혹은 전환원가라고 한다. 이는 원재료를 자, 완제품으로 전환하는데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의미를 한다는 얘기다. 됐고, 자, 요즘 추세가 이런 식으로 지문을 조금씩 길게 해가지고 읽으면서 시간 때우도록, 시간 겁나 보내도록 해서 시간 부족해 뒤지라고 만드는 문제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조금만 연습 더 하시면은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다음 중 종합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겁나 틀린 것은, 자, 종합가 계산은 우리 과자라든지 뭐 음료수, 라면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자, 다품종 대량 생산 업종에 적합하다. 맞죠? 아니, 소품종. 자, 우리 라면이 막 수백 종류, 막 수천 종류 되죠? 아니, 기껏해야 뭐 잘 팔리는 것만 따지면 한 수십 종밖에 안 되죠. 그거를 막 몇만 개씩 겁나 만드는 게 이제 종합물가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소품종 대량 생산. 자, 물량의 증파학과. 그 다음에 완성품만 산용의 계산이 겁나게 요구가 된다라는 얘기다. 원가 요소별 재료비랑 그 다음에 가공비로 기초제품 원가랑 단기 발생원을 겁나 집계한다. 그 다음에 제조원가는 공정별로 집계돼요. 자, 요거 작업별이라 그러면 틀려요. 작업별은 개별 원가 계산이고, 공정 통관 제품 단위 제품 수량에다가 원가를 겁나 배분을 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고, 자, 11번
자, 요거 조금은 비틀어서 어렵게 내려고 낸 건데요. 자, 단기의 원재료 매입액은 800만원이고, 기말 원재료 제국이 기초보다 30만원이 겁나 감소한 경우, 자, 단기의 원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즉, 직접 재료로 투입된 부분. 요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투입된 부분. 자, 요거는 일단 원재료 투기정을 겁나 그래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겁나 풀면 되는데요. 자, 여기 기초. 겁나 친절하게 써드릴게요. 여기 매입. 그 다음에 여기는 직접 재료로 투입된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기말에 남아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 매입액은 800만원이래요. 아, 여기 800이구나.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제국이 기초보다 30만원이 겁나 감소를 했다라는 얘기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기초보다 30만원이 겁나 감소를 했다. 그러면 기초를 A로 놔요. 그럼 기말은 A보다 30만원 감소했으니까 A 빼기 30만원이죠. 됐죠? 자, 우리 지금 문제에서 겁나 물어보고 있는 거는, 자, 투입된 것, 직접 재료비로 투입된 것이 얼마냐 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즉, 자, 기초 A예요. 더하기 매입은 800만원 했죠? 자, 투입한 거는 몰라요. 투입한 거 더하기, 자, 기말 재고는 그대로 써요. 그냥 알파 빼기 30만원. 됐죠? 선생님, 이게 뭐예요? 자, 잘 보세요. 금방 후딱 풀 수 있어요. 자, 알파가 사라지죠. 됐죠? 여기서부터는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 책임이라는 거, 아니면 공부를 안 한 여러분들 책임이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800만원 이렇게 있고, 30만원은 여기로 넘어오면은, 결론적으로는, 자, 830만원은 바로 직접 재료로 겁나 투입된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그냥 무난하게 겁나 풀어제낄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네요. 자, 12번. 자, 원가 맞은 문제인데요. 나중에 원가 배분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큰 틀로서는 공평하게 하자. 공평성. 이거는 그냥 큰 틀이고요. 요 밑에 이제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요거 때문에 원가가 발생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원가를 나눠주겠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수혜 기준이나 부하담 능력 기준 같은 거는 이제 겉절이로 있는 것이고요. 보수주의는 아니죠. 보수주의는 이익을 될 수 있으면 낮게 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택해서 회사가 겁나 잘 나가는 것처럼 착하지 말게 하자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무회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은 13번 문제. 자, 이제 부가가치세법인데요. 자, 당년도 말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겁나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는 몇 명인가?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죠. 자, 일단 법인은 무조건 겁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종이를 써주면 안 돼요. 가산세 나와요. 1%.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작년 공급대가 8천 이상인 개인. 자, 개인은 무조건인 건 아니고 조금 규모가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몇 명이냐? 자, 법인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법인이니까 무조건 전자해야 되고, 자, 개인인 8천만원 넘어야 되는데 작년 공급 가액이 1억 원이기 때문에 8천만원 넘죠. 그래서 3명 겁나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하겠다라는 얘기다. 됐고, 자, 2개 남았는데요. 자,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으로 겁나 보는 경우는 무엇이냐? 조세 물납 아니죠. 자, 건물 같은 걸로 상증세 내고 그런 세금 낸 거기 때문에 판 게 아니에요. 공급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서 공매, 경매, 수용, 자, 이런 거는 강제 경매 등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급을 보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상 증여 공급 맞아요. 특히 간주 공급이죠. 자, 간주라는 거는 뭐뭐라고 치자. 그래서 얘는 심지어 판 것도 아니에요. 사업상 증여라는 거는 거래처 등에게 당초 매입세에 공제됐던 그런 재화들을 갖다 나눠주는 거죠. 나눠준 거니까 판 거야 아니에요. 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팔았다고 치자. 간주하자. 공급이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겁나 포괄 승계하는 거. 그리고 기계나 뭐 일부를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지점에 대한 전체, 거기에 대한 자산 부채 다 띄어가지고 한 번에 파는 거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다. 자, 할 짓거리가 없어가지고 이거 설명드리면은 원래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해요. 자, 사업을 양도하는 사람, 사업을 양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겁나 세무서가 이렇게 팔았죠?
자, 1억짜리를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전체 지점이 1억인데 만약에 세금이 붙는다면 1.1억이죠. 자, 이 사람은 매출세액으로 세금을 내요. 0.1억. 그 다음에 양수인은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으니까 0.1억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자, 그래서 실익이 있냐? 실익이 일절 없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왜? 일단 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이 사람한테 0.1억 줬죠.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받으면 똔똔이죠. 또이또이 전문용어로 하다가. 그 다음에 양도한 사람은 0.1억 더 받았는데 바로 갖다 냈죠. 뭐 돈 번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무서도 마찬가지. 0.1억 받았지만 매입세 공제해주고 뭐 환급해주고 어쨌든 간에 0.1억 이거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세무서도 실익이 전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한마디로 귀찮아서 안 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정보하셨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 겁나게 아닌 것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요거 직수출이기 때문에 영세율 맞고요. 자, 용역의 국외 공급 맞아요. 용역의 수출이라고 이해를 하자. 자, 둘 다 수출이니까 영세율 맞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 용역. 자, 주택의 월세죠. 대통령령으로 겁나 정하는 거. 이건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가 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생활 필수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월세를 사기 때문에 월세에다가 세금 10% 매기지 말자. 이런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자, 이것도 영세율이 맞는데,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해외로 겁나 움직이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죠. 엄밀히 말하자면은 요거의 영세, 요거의 영세율, 그 다음에 요거의 영세율, 그 다음에 국내끼리는 요거는 10%예요. 참고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아무튼 자, 외국을 항행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는 아니죠. 그래서 요거의 영세율이 맞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